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제풀이반 자동차 보험 책임 근제보험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주말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강의장이 이렇게 크진 않아서 꽉 차는데, 예. 모의고사반은 좀 걱정입니다. 모의고사반은 많이 오던데 초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1차 잘 치르셨고 일주일간 잘 쉬셨죠? 네, 푹 쉬라 그랬죠, 일주일간. 예. 아직 부족합니까? 예. 자, 어제는 남북 정상회담, 역사적인 정상회담 잘 보셨죠? 네, 뭔가 좀 긍정적인 기운이 돌고 또 주말이 또 상쾌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준비를 하시고, 혹시라도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오늘부터 그런 마음 버리세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뭐 미래는 항상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면 또 재미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미래를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스스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뭔가 자기 스스로를 독려하고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를 치르셨고 2차까지 이제 4개월이 채 안 남았잖아요. 4개월이 채 안 남았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뭐 열심히 하셨겠지만, 지금까지 하신 거 이상으로 힘드셨겠지만 거기에 내가 더 배를 더 한다. 그러니까 엔진을 가동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예. 이 손해산세 자격증이 여러분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네, 여러분들 미래 그건 확실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잘 활용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몇 달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볼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잘 지도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모의고사, 문제풀이 모의고사 오신 분들 대부분 다 합격을 했어요. 네, 물어보세요, 혹시. 네, 선배들한테.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합격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일단 우리 이제 2차 시험은 경쟁률은 꽤 되지만 실제 허수가 많아요. 실질 경쟁률은 제가 봤을 때 한 3대1 정도로 봅니다. 제대로 준비하시는 분들.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돼요. 그 안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다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그러면 이게 같이 와서 하다 보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예, 긴장을 하게 되고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또 옆에 같이 학습하시는 분들 보면서 자극이 되고 따라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이 책임 근제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사실은 4과목 중에서 조금 어렵다고 하는 과목이에요. 어렵다고 하는 게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과목들이라고요. 그런데 또 특징이 2과목이 또 상당히 연계성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절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책임근제보험, 자동차 보험 이렇게 연계해서 학습하시는 것을 잘 따라오시면 사실은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시작을 이제 다르게 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시험 때까지 시간 절약하면서 또 깊이 있게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험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학원을 통해서 어떤 예상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찝어서 학습을 해서 운 좋게 합격하시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허수라는 겁니다. 그게 허수예요.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된다. 한 70%는 그런 걸 바라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절대로. 네, 맞죠? 네, 동의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대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 제가 물론 이제 예상 문제도 많이 해주고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지난 4년간 또 많이 반영이 돼서 좋은 결과를 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학습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다만 제대로 학습을 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따라오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운 좋게 제가 예상했던 문제들 그대로 나온 겁니다. 예? 저도 이것도 운이지.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출제자랑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시험이라는 게 국가 시험이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지난 4년간 제가 만든 문제들이 대부분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제들이 왜 많이 반영이 됐을까?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만큼 문제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괜찮았기 때문에 반영이 됐지 않겠어요? 그렇죠. 참조는 다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 실무자분들이 출제를 하시니까 보험사에 계신 해당 파트에 해당 종목에 계신 분들이 출제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출제를 하시는 것이지 출제 전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참고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믿을 만한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반영이 된 거고, 그런 거를 바라고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부가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저는 이제 학습을 적당히 하진 않아요. 상당히 따라오시다 보면 쉽지도 않고 이 시험이 만약에 이 시험이 이렇게 쉬운 시험이라면 가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주는 자격증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험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격증 라이센스를 취득했을 때 미래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문제풀이반은 제가 이제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죠. 약술 문제 120제, 사례 문제 풀이 노트. 그래서 이 교재와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풀이집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실 텐데 이게 주교재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은 제가 100%다 만든 거예요. 그동안 100%다 제가 만든 겁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제 4년 동안 제가 만들다 보니까 해마다 만들면서 그 해에 이슈화된 것들 그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해 이렇게 새롭게 만든 문제들이 해마다 또 반영이 됐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이제 책임근제보험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배상책임보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특별법들 개정이 두드러진 해이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은 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또 사례 문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해마다 이제 출제 경향을 제가 어떻게 보면 잘 판단을 해서 잘 반영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잘 고민을 해서 이제 문제들을 만들 거고요. 그 이전에 이제 문제풀이반에서는 우리 이제 기본 이론이 되신 상태에서 이제 실력을 배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은 여러분들 약술 문제집 120제 있죠.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은 약술을 위주로 정리를 할 거예요. 한 서너 시간 동안 정리가 되겠냐 싶겠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약술 문제집을 찬찬히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문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0제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사실 뭐 시험이 그 정도는 준비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한 두세 문제 나옵니다. 서너 문제 정도 나오죠. 거의 다 여기서 나온 건데 그동안. 그런데 뭐 그렇게 해야지 뭐 한 10문제 찍어가지고 거기서 다 나오길 바라면 됩니까? 네. 그리고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를 빼고 준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시험 뭐 임박해서 내가 다 학습했던 게 그림이 그려져서 한번 싹 이 문제집을 한 30분 동안 훑어보면 머리에 딱 박힐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울 것 같지만 가능해요. 사람의 능력이 무궁무진해서 집중하면은 그 능력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진행할 거고 오늘은 먼저 첫 시간에 올해 이제 특별법들 개정이 두드려졌는데 그런 특별법 개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첫 번째가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제조물 책임법 개정된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결함 등의 추정. 자, 결함 등의 추정은 뭐냐면 우리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 책임주의입니다. 엄격 책임주의라고도 하고 우리 민법은 과실 책임주의라서 고의 또는 과실이 책임 발생 요건이죠. 그런데 이 결함 책임주의는 제조업자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주관적 요소인 과실을 책임 발생 요건을 하지 않고 결함이라는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요건이죠. 결함을 책임 발생 요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함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소비자에게 있다고요. 피해자에게.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결함이라는 게 객관적 요소긴 한데 사실은 결함이라는 것은 그 제조물에 대한 정보가 어때요? 소비자와 제조업자는 정보가 비대칭이 돼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판례에서는 소비자가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제품의 결함을 손해가 발생하면 추정을 해주는 거죠. 추정해주는 것을 판례에서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판례에서 인정하던 것을 제조물 책임법에 그대로 법 조항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3조가 결함 책임주의인데 3조에 2항을 둔 겁니다. 그래서 결함 등의 추정을 뒀어요. 자, 그러면 이런 특별법의 개정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일이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서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제조물 책임법은 왜 개정이 됐을까요?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있었죠. 지금도 아직 다 해결이 안 됐고, 수백 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그 보상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그리고 옥시뿐만 아니라 옥시만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는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서 결함 등의 추정 이 조항을 둔 거예요. 그래서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법에 있습니다. 책 내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초래됐다는 사실,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러한 것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함 추정의 원칙을 법에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배액배상 제도인데요. 자, 이 배액배상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실명 정리했을 때. 네, 맞죠. 우리 어때요?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 발생 요건을 하죠? 아시죠?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 발생 요건을 하는데, 고의로 인한 손해와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그 피해자는 그 손해배상액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결국 같죠. 고의 과실을 구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물론 고의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민사에 있어서는. 그런데 어때요? 우리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어떤 사고입니까? 과실에 따른 사고입니까? 고의로 인한 사고입니까? 제조업자의 과실입니까? 고의입니까? 고의죠. 고의죠. 예. 아닙니까? 맞죠? 반응이 없으세요? 고의 아닌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 된 사건이니까 관심들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실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인 경우, 자, 이런 고의성 있는 불법 행위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지만 판례법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던가요? 고의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죠. 우리가 민사 부분은 영미에서는 전보적 손해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전보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손해를 전보하는. 네, 전보적 손해배상에 부과해서 고의성이 있는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그 피해자에게 전보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손해배상을 물려요. 그 이익을 기업이 취득한 이익 정도에 비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까? 취지가 뭘까요? 그렇죠. 어떠한 재발이 방지되도록, 다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고의 과실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액이 다르지 않다면 다시 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뭐 기업은 어디까지 영리 목적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징벌적 배상을 통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기업들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고의 불법 행위예요. 과실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제조물 책임법에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러한 결함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에 손해를 끼칠 때, 타인에. 여기서는 사람입니다. 사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슨 재물에 하는 건 아니에요. 제조물 책임법은 재물에도 적용이 되고 신체도 적용이 되지만 이 배액배상제도는 어디까지나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인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외에서는 다 해요. 영미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 판사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영미는 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소송 가서 판사가 판결하는 판례가 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폭구가 법이 있잖아요. 법을 무시하고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배액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배액배상 제도.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조물 책임법이죠. 지금. 그래서 3배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법이. 그래서 트리플 데미지. 3배까지, 3배를 한도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자의 고의 정도라든지 경제적 취득한 이익, 또 공급을 지속한 기간 규모, 또 피해 구제 노력 정도에 따라서 3배까지 이렇게 물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이 2000년도일 거예요.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으니까. 이게 18년이면 엄청 그동안 개정이 전혀 없다가 개정이 된 내용이니까 사실 중요한 개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조물 책임법과 또 우리 보험회사는 어떤 상품이 있어요? 제조물 책임법과 연관된 상품이?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도 같이 연계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있었고, 두 번째 의료법 개정이 있었는데, 자, 의료법은 사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법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요양 방법 등의 지도라는 24조가 있어요. 24조. 요양 방법 등의 지도. 의사가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요양 방법 등의 지도라는 게 있는데 그 24조의 2에 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이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자, 의사는 설명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의사의 설명 의무, 환자에 대해서. 의사의 설명 의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진료를 위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의사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의 동의 설명이 있어요. 자, 진료를 위한 설명은 치료 방법 등의 지도.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진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 전체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그 진료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인 경우.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수술을 한다든지 했을 때 환자가 어떤 환자의 침습을 가하는 거죠. 근데 환자가 어떤 동의를 안 받고 수술을 받는다. 근데 결과는 좋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러한 상황이었다 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수술이 정말 위험한 수술이었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좋았어. 근데 나한테 그런 설명 안 했어. 그러고 수술을 받았는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 생각 안 드세요? 저 같으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인격 침해. 그게 바로 인격 침해예요. 그래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 의무가 있고요. 그건 동의 설명 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침습을 가할 때 동의를 받고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동의 설명이라고 하는데 그 동의 설명으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설명 의무 위반과 나쁜 결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는 전체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결과는 좋았어. 그러면 어떠냐면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인격침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위자료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료 소송에서 의료 소송권이 정말 많습니다. 판례들 보면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문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어떠한 것들은 전체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위자료에 대해서 손해배상해라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게 바로 이게 진료를 위한 설명인지 환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 설명인지 또 동의 설명이 손해, 나쁜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따라서 전체 인과관계가 있으면 전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다. 근데 인격침해다. 그러면 위자료 청구권만 있는 거예요. 이러한 판례들이 많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의료법 이러한 그 설명 의무는 법에 없는 거예요. 판례에서 의사에 대한 책임 자체가 판례에서 인정이 돼요. 만약에 판례에서 의료 과실 책임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민사상 특별법이 없잖아요. 의료법에 손해배상 관련 법이 없다고요. 그렇다 보면 어디까지나 민법에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환자가 결과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근데 피해자가 의료 전문인이 아닌 상태에서 의사의 과실 입증하기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입증 책임을 완화 내지 전환을 해서 의사가 환자의 나쁜 결과가 의사의 의료 과실이 아닌 다른 소인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법에 없습니다. 판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 의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근데 설명 의무가 진료 방법, 진료된 설명은 24조에 있는데 이제 동의 설명을 또 추가를 한 거죠. 설명 의무는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의료법에. 그래서 이 설명 의무 관련돼서 이게 의사의 동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설명 의무는 의사에게만 있어요. 우리 의료 과호 책임은 의사 또는 의료 보조인, 간호사라든지 다 포함을 하지만 설명 의무는 어디까지 의사만의 의무예요. 고유 의무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의료 과호 책임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 또 역시 의사 배상 책임보험 연결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산재법 개정입니다. 산재보험법. 올해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개정이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업무상재해를 개정했는데 자, 업무상재해라는 것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업무상 사유입니다. 법적 근거가 업무상 사유인데 업무상 사유로 산재법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업무상 사고 유형이 10가지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출퇴근재해가 있었는데 출퇴근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업무상 재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 하나 추가가 됐어요. 뭐가 추가됐냐면 통상적인 자 출퇴근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뭡니까? 출퇴근. 여러분들도 오늘 오셨잖아요,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오셨습니까? 차를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가까우시면 뭐 자전거를 타고 오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다 통상적인 경로의 방법에 따른 출퇴근이죠. 자, 그러면 이전에 있던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출퇴근 재해만 인정하다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서 업무상 사고 유형이었는데 업무상 사고 유형에서 삭제를 해버리고 하나의 사망을 하나 더 뒀어요. 그래서 출퇴근 재해 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출퇴근 재해뿐만 아니라 두 번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재해도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이렇게 규정한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그 규정이 신설이 됐을까요? 2016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용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경우와 개인이 뭐 자가용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왜 차별을 하냐 이거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정을 한 겁니다. 이 법조항 자체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업무상 사고의 유형 중에 출퇴근 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 재해에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사고라고 규정한 법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규정이 들어갔는데
자, 이 규정은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 이미 선진국에선 다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미국, 이제 일본이나 서구권 국가들, 독일이라든지 다 이 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을 그대로 외국처럼 그대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변화죠. 자, 그래서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 거예요. 1월 1일부터. 그래서 1월 9일 날 최초로 산재 승인을 받았어요. 그 노동자가 다음 날 밤샘 작업을 하다가 8시 5분경에 퇴근하려고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으로 가던 중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절이 됐어요. 차는 타지도 않았어. 가다가 차를 타려고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래요. 도보도 다 어때요?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승인이 났어요. 공단으로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찾아가서 바로 병원에서 요양 신청서를 넣어줬겠죠? 바로 승인이 났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서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 발생하면 업무상재해로 산재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탈이나 중단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탈이나 중단을 하는데 그런데 또 전제가 있는 게 일상생활을 하는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일탈과 중단은 또 해당이 됩니다. 그게 7가지가 있어요. 법에 6가지인데 뭐 등 해가지고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용품 구입하는 행위, 또 직업훈련 교육을 받으려 일탈하는 경우, 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을 이제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으로 데려다 줄 때, 그리고 치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 치료를 받을 때, 그리고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이라는 것들. 이러한 경우는 일상생활을 위해서 일탈을 한 거예요. 경로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일상생활 필요한 일탈 행위를 했을 땐 또 인정을 해줍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제가 약술로 여러분들 교재에 잘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신경을 쓰시고. 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 근지에 보면 사례 문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다 만들어서 제가 할 테니까. 항상 이런 그 이론 부분하고 우리 실무 부분하고 연계하셔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약술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예상컨대 올해는 업무상 재해는 이런 어떠한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4회차 동안 사실 중요한 법적 근거죠. 이 재해보상의 법적 근거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시험이 안 나왔던 이유는 특별히 이슈화된 게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업무상 재해가 업무상 이런 출퇴근 재해라든지 업무상 질병이 잘 인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화하기가 어렵고, 다만 우리 산재법의 업무상 사유 그 10가지, 업무상 사유, 업무상 사고는 10가지, 업무상 질병은 2가지. 업무상 질병은 직업성 질병이 있고 재해성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상 사고 10가지 중에서 하나가 빠지고 이제 9가지가 되고 출퇴근 재해가 하나 신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산재법에 있는 그대로 약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을 사례 문제화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 개정에 첫 번째 출퇴근 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이 또 적용이 됩니다. 자,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질병이 인정이 되는데, 산재법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판정을 거쳐서 산재 승인이 나는 건데, 그렇죠.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우리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조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12가지가 있어요. 그 기준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심의를 해서 업무상 질병이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업무상 질병, 쉽게 얘기해서 질병과 업무와 인과관계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될까요? 상당 인과관계는? 원칙상으로는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죠. 근데 근로자가 입증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업무상, 원래 이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도 판례에서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보니까 판례가 적극적이지 않다고요. 인정하는 게 적극적이지 않고 대부분 소극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산재법 시행령 추정의 원칙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인성을 따지는 거죠. 업무 수행성, 기인성이 있잖아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재 판정. 기인성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산재법 기준, 산재법 시행령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부합을 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을 해주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산재법 기준, 시행령 기준이 아주 명확하느냐?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서 근데 일단은 산재법 나중에 자세히 할 텐데 시행령 별표 3이 있습니다. 별표 3. 별표 3의 맨 마지막에 12가지 해당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 이외에 다른 질병이더라도 손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하면은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기타라고 돼 있었는데 1에서 12항 이외에 그 밖에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한 변화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업무상 질병과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우리 법에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법의 흠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고시로 2017년 12월 29일, 작년 12월 29일에 과로 산재 인정 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로인 경우, 자, 우리가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뇌혈관 질병, 심혈관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 외에도 있습니다. 12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자, 과로 있잖아요. 과로를 하게 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과로를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당연 인정 기준으로 개인 질병의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 52시간을 또 규정을 하게 됐죠. 주 52시간. 그 이상 근무 못 하도록. 그래서 일주일에 평균 52시간을 초과한다 그러면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해당이 돼요. 가중 요인.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가중 요인이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관련성이 증가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야간 근무는 주간 근무의 30%를 가산해요. 이렇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질병으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 근로자의 그 주중 근무 시간을 추적을 해봤더니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를 했었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가중 요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뭘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로했잖아요. 실제로 과중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과로로 질병이 왔다는 걸 추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과로에 대한 그 고용노동부 고시 인정 기준이 있고 금년 말까지 근골격계 질병이나 정신질병, 자살 포함해서에 대해서도 산재 인정 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냈어요. 그래서 업무상 질병이 잘 승인이 안 났는데 이제 그러한 그 추정의 원칙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었어요. 인정하던 추정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정을 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이제 하나하나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과로에 대한 시간의 개념은 2017년 12월 29일 개정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올해 초판으로 낸 교재는 올해 교재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책에 수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책이 워낙 잘 팔려서
다시 이쇄를 찍었거든요. 거기서 개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건 할 수 없어요. 법이 이 12월 29일 날 바뀌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수록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 건 양해해 주시고 대신에 새 교재에는 다 수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된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는 문제가 나올 거로 생각이 돼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우리 근제보험과 연결을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법리적인 부분이니까 예. 법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례 문제에서는 뭐 문제화 하더라도 법리적인 부분을 문제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개정된 게 어떤 게 있냐면 화보법이 개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화보법은 작년에 기출 문제예요. 제 예상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지문이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그 화재로 인한 신체 손해 배상 책임 신배책 특약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특수건물 소유자는 특수건물 내에서 타인이 죽거나 다쳤을 때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법에 규정한 손해 규정대로 해서 그래서 그 실손해액의 개념이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사망의 경우 실손해, 부상의 경우 실손해 그 문제가 나왔다고요. 작년에 제가 만든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지문도 거의 똑같이 나왔다고. 사망에 대한 실손해가 어떻게 될까요? 화보법은 특수건물은 소유자죠. 특수건물의 소유자.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등. 그러면 특수건물 소유자는 큰 건물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화재로 무조건 책임을 지는데 무조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민사상 전체 손해를 대한 책임이 아니라 의무보험으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보험 가입 금액이 있는데 시험 볼 때만 해도 이게 아주 예전에 대형각 화재 70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민회관 71년도 역시 12월 달에 지금 세종문화회관 거기서 화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때 그 몇 해 후에 화보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자회법 기준 수준으로 해서 사망 8천, 부상 1,500, 후유장애 8천 해서 등급별 한도 보상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개정이 된 거예요. 작년에. 언제 개정됐냐? 시험 딱 치르고 나서 10월 달에 치르고 10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시험 딱 치르고 나서. 어떻게 개정됐냐면 일단 현재 자회법 수준으로 사망의 경우 1억 5천. 그렇죠? 그리고 부상은 3천, 후유장애는 1억 5천부터. 그런데 화보법은 특이하게 그 실손해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 민사상 손해액 산정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사망의 경우는 장례비에 며칠분입니까? 120일분이에요? 확인해 봅시다. 그건 60일분인가 90일분인가? 100일분인가? 그렇죠. 저도 기억이 헷갈렸어요. 저도. 그리고 민사상 사망 보험금을 산정할 때 중간이 정제라는 게 없어요. 그냥 취업 가능 기간 이렇게 곱하고 3분의 1 공제도 없고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 산재보험에서 정해놓은 식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부상의 경우는 어떤가요? 부상보험금 치료비만 그게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후유장애 보험금은 등급별 가입금액 정액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개정이 됐다고요. 후유장애 보험금이 유일하게 우리 배상책임보험에서 등급별 한도 내 실손해를 보상을 하는데 모든 보험이 정액보험이었다고. 그게 예전에 자회법이 그랬다고요. 예전에 자회법이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정액이 개정이 돼서 화보법에서 첫 번째 화보법 개정은 원래 신체 손해에 대해서 특수건물에서 신체 손해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화재로 거기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이었는데 여기에 이 특수건물은 소유자의 무과실 책임이죠. 여기에서
기존은 타인의 신체만 해당됐는데 여기 플러스 추가로 이제 재물이 추가됐습니다. 재물에 대한 손해도 그 가액에 따라서 1억 한도, 최대 10억까지 이렇게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지운 거예요. 소유자에게. 소유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물. 그래서 화재 신배책이 화재보험 신배책이 특약부 화재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두 번째는 화보법의 후유장애 손해. 작년까지만 해도 화보법에서 실손해 개념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손해가 맞지가 않죠. 실손해 산정 기준으로 하지 않는데 화보법상 실손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액, 화보법상 손해액입니다. 실손해 개념으로 아니라 작년에는 실손해가 문제가 나왔어요. 실손해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근데 그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손해액으로 개정이 되고 기존에는 후유장애가 등급별 정액이었습니다. 보험가입 금액 정액. 여기서 이제 개정은 제가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월 현실 소득액 곱하기 노동 능력 상실률 곱하기 취업 가능 기간.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액에서 개정이 됐어요. 이게 이제 주요한 개정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화보법은 올해 뭐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잘 정리하시고, 이 화재 이제 뭐 화재 신배책이라고 하지 않고 특약부 화재보험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정말 시험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왔다? 물론 안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셨다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교재는 제가 다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첫 시간 중요한 그 법 개정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했고요. 자, 자, 이제는 문제풀이반이기 때문에 사례 문제풀이 요령을 제가 첫 시간 해드리겠습니다.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도 해도 될까? 자, 우리 근제보험과 책임보험과 근제보험입니다. 그럼 책임보험과 근제보험은 사례 문제풀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주 기본 기초적인 개념만 잡아두면 시험은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또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책임근제보험은 먼저 첫 번째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두 번째는 보험자의 보상 책임. 그리고 이제 지급 보험급 산정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 있어서 작년같이 이렇게 화보법 문제가 나오면 법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에 따른 보상 책임을 논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을 포괄해서 배상 및 보상 책임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법적 책임은 묻지도 않아요.
바로 보험금 산정 들어간다. 여러분들 법적 책임 묻지도 않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답을 처음에 시작할까요? 바로 계산 시작해요? 역시 간단하게 배상 및 보상 책임을 먼저 가려줘야 돼요. 작년에 그런 문제 있었어요. 작년에 시설소유 특약과 전문인 배치에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 그 사유는 전문인의 과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분담해서 한다고 답을 다 쓰셨는데 시설소유 배치가 일반 배상 책임이고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사용 중 발생하는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지 전문인 배치가 애초에 면책이거든요. 그런 걸 안 가려놓으니까 답이 엉뚱하게 모든 교수들이 그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틀려버려요, 이렇게. 배상 및 보상 책임을 먼저 가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법리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고 설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더라도 무슨 논술 문제가 뭔가 서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이제 근제보험과 책임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자, 먼저 책임보험부터. 자리가 좀 이 보험금 산정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책임보험은 손해배상금 산정. 자, 손해배상금 산정을 할 때 지문에 몇 가지가 주어집니다. 지문에 주어진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 지문에 주어진 내용이 어떤 건지 그 성질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적극적 손해. 자, 적극적 손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치료비가 있고, 자, 치료비도 기왕 치료비가 있고, 향후 치료비가 있죠. 그 다음에 보조급이, 그 다음에 개요비도 있고, 개요비도 역시 기왕, 향후, 그리고 장례비, 사망의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적극적 손해예요. 적극적 손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 수중에서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거나 나갈 돈. 그렇죠? 반면에 소극적 손해라는 게 있는데 소극적 손해는 뭐가 있습니까? 일시수익과 일시퇴직금. 결과적으로 다 일시수익이에요. 그거를 이제 구분하자면 일시수입 있고 일시수입이든 수익이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 가지 또 헤매지 마시고. 일시수입은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이 있어요. 자, 휴업손해는 뭐고 상실수익액은 뭡니까? 그렇죠. 치료기간 일시수익, 치료 종결 후 일시수익 구분하는 거예요. 치료기간 일시수익은 이미 발생했겠죠. 손해가. 내 수중에서 나한테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 거고, 상실수익액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에게 내가 가득할 소득의 상실, 그래서 노동력 상실률을 소득에 대비해서 산정을 하죠. 그래서 상실수익액이에요. 그 다음에 일실 퇴직금. 즉 매달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뿐만 아니라 내가 일정 기간 근무를 할 근로계약이 있다 했을 때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어때요? 이전까지는 퇴직금이 적립됐겠지만 이후는 어떻게 돼요? 못 받겠죠. 사망을 했을 때. 근데 만약에 내가 노동력 상실률이 뭐 10% 20% 발생했다. 그러면 다 평가설에 따라서 노동력 상실률을 대비해서 퇴직금도 일시퇴직금도 산정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재산적 손해예요. 근데 비재산적 손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신적 손해입니다. 정신적 손해의 이제 위자료죠. 위자료. 자, 그러면 이게 손해배상금입니다. 근데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여러분 답안 쓰실 때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이 성격을 잘 파악을 해서 되게 치료비라든지 보조급이 이 정도 나올 거고 기업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일시수입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서 나중에 이제 근제보험 뒤에서 할 근제보험의 손익상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전체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다 해결이 되죠. 자, 그리고 이러한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 제한이라는 게 따릅니다. 책임 제한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 기왕증 상계, 두 번째 과실 상계, 그리고 손익 상계. 자, 기왕증 상계는 뭡니까? 이 손해배상금 누가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금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우리가 보험금 산정이죠.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 산정이죠. 그러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거죠. 피보험자라는 것은 결국 가해자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지.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은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왕증 기여도가 아니라 사고 기여도만큼만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되는 거죠.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했을 때는 과실상계를 해요. 자, 여기까지는 손해공평분담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이에요. 그 다음에 손해공평분담 원칙보다는 하나의 사고로 손해와 이익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그 두 가지 이득 부분까지 같이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득 부분을 공제한다 해서 이득금지 원칙상 손익상계를 하는 거예요. 항상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손해공평분담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 여기는 이득금지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손해배상금 산정을 하고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 항상 잘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손해배상금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금이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끼치는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에서 전보를 해주는 거죠. 내지는 직접 청구를 했을 때 직접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 손해배상금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피해자에게 가겠죠. 이 비용 손해라는 건 뭡니까? 비용 손해는 뭐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에 왜 비용 손해 주는지. 자, 보험회사에서 비용 손해는 피보험자가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그렇죠? 보험회사에게 협조하는데 협력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리고 소송을 갔을 때 소송 비용. 그러니까 비용 손해는 두 가지예요. 우리 배상 책임 보험이죠. 배상 책임 보험 종결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우리 보험회사 직원들이 합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뭐예요? 네, 소송을 가서 판사의 판결을 받는 거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비용 손해는 결과적으로 합의 시 협력 비용과 소송 시 방어 비용이 있는 거예요. 자, 합의 시 협력 비용이 손해방지 비용, 권리보전 비용, 그리고 협조 비용입니다. 그리고 소송 시 방어 비용이 소송 비용, 그리고
가해자로서 피고가 된다 했을 때는 가압류와 가집행을 당할 수 있죠. 그러면 가압류, 가집행을 해제하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돼요. 공탁금을 보험에서 주는 게 아니라 공탁금 대신에 공탁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증보험료를 보험에서 담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탁보증보험료. 자,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소송 비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손건협은 자, 합의 시까지니까 합의 시 적극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 협력하는 비용은 어때요? 다 줘야죠.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다 줘야 되는 거죠. 이건 전액이고. 자, 소송을 간다. 만약에 소송 비용을 전액 다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소송 가죠, 그냥 뭐. 예? 변호사한테 맡겨버리지 뭐. 그렇죠? 뭐하러 귀찮게 협조하고 협력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손해배상금과 비용 손해를 합산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 비용 손해는 항상 문제가 나온다고요. 항상 문제가 나온다. 어렵지도 않은 건데 이 개념만 이해를 잘 하시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공제금액과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공제금액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합니다. 비용 손해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금에서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보상 한도에 우리 배상책임보험은 다 LOL이 있어요. 무한이 없어요. 항상 한도를 검토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급보험금이 산정이 되는 거죠. 이게 다예요. 이 사례문제 풀이하는데 배상책임보험에서 이게 다라고, 이게 룰이라고요. 이것만 이해하게 되면 뭐 어떤 문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도 없다고요. 요걸로 다 끝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책임보험을 정리했고 근제보험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근제보험금 산정은 재해보상 책임과 사업주의 배상 책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상 책임 이게 WC고요. Workmen's Compensation. 그래서 재해보상은 책임 근거가 업무상재해라고 그랬죠. 업무상재해. 아까 했었죠. 업무상재해가 있으면 사업주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요. 그중에 보상책임주예요. 피해자의 과시상계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법에 정해놓은 기준대로 그대로 보상을 하는 거죠. 정률 보상 방식으로. 그래서 6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양, 휴업, 뭡니까 또? 자, 이 6가지. 자, 이게 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죠? 요양보상이 뭡니까? 치료비죠. 기왕치료비든 향후치료비든 보조급이든 이런 것들. 적극적 손해라고, 적극적 손해. 그렇죠? 휴업보상은 산재 종결까지 치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시 수익 개념이죠. 근데 여긴 70%를 준다고요.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과실상계 이런 거 없고. 장애보상은 산재가 종결이 된 이후에 어때요? 장애 판정을 받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이쪽은 노동력 상실률이 아니라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을 받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보상 일수가 나와요. 그렇죠? 보상 일수에 따른 장애 보상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재해보상금이 누구한테 갑니까? 유족들에게 가겠죠. 유족 수급권자에게 가겠죠. 유족 보상이에요. 이거는 장애 1급에 해당되는 일수를 유족 수급권자에게 주죠.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보상은 치료가 2년이 돼도 완치가 안 돼버려요? 그럼 계속적으로 어때요? 뭐가 나가겠습니까?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이 나가겠죠. 그러면 사업주가 너무 과중해진다고죠. 그 책임이. 무과실 책임인데 무한으로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되면 역시 1급에 해당되는 보상 일수를 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업주 모든 책임을. 그게 근로기준법 산재법에 있어요. 근데 산재법은 일시보상제도가 없고 상병보상연금제도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민간보험에서는 연금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취지가 같은 일시보상제도를 이 근제보험에서는 두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자세하게 다음에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장의비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장의비. 그래서 산재에서는 121분 평균임금에, 근로기준법은 91분 이렇게 정률 보상을 합니다. 이 이외에도 산재에서는 간병급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간병급여가 실질적으로 간병보상이 실질적으로 근제보험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있다고요. 산재에는 있지만 그것도 역시 연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선언법은 약간 달라요. 이제 행방불명보상이라는 게 있고, 보상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휴업보상이 이제 상병보상이라고 하고, 상병보상에서는 통상임금이 적용돼요. 그리고 행방불명보상에서도 통상임금이 일부 적용돼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6가지 공통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좀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지만, 단순하게 해서 여기서 이제 WC 지급보험금이 항상 먼저 산정이 돼야 돼요. 선행이 돼야만 그 다음에 근제보험 사배책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배책은 청구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사용자 배상 책임, 이게 EL보험급이죠. Employer's Liability. 여기는 Compensation, 보상 책임이고, 이쪽은 Liability, 배상 책임이에요. 역시 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결과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차이가 하나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 손해배상금 산정. 자, 여기서는 여기 내용들 있죠? 그대로 적용합니다. 적극적 손해. 자, 일단은 똑같이 산정을 해야 돼요. 우선 똑같이 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임 제한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순서도 똑같습니다. 일단 기왕증 상계, 과실상계, 그 다음에 이제 손익상계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손익상계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사례별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지만 재해보상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손익상계예요.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끝나요. 손익상계가 걸려버리면 이 사배책과 똑같은 보험이 돼요. 그게 이제 제가 만든 문제 중에 도급업자 배상 책임 특약. 도급업자 배상 책임 특약에서 배상을 하는데 그 피해자가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어요.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재해보상 책임이 있다고요. 산재에서 받기 때문에 여기서 손익상계를 하는데 대개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손익상계는 어디서 걸리냐? 바로 근로자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을 받았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손익상계는. 그러면 보시면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자기 근로자에 대한 책임은 재해보상 책임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양, 휴업, 장애, 유족, 일시, 장의비가 있죠. 그리고 여기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내용과 여기에서 내용이 대부분이 어떨까요? 동일한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들이 많단 말이죠. 그 부분은 손익상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손익상계를 어떻게 하느냐?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의 성질, 즉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기간이라는 게 있죠. 기간. 그럼 이렇잖아요.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고 치료 종결, 가동 종료. 자, 적적 손해가 있고 소극적 손해가 있고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사고로부터 치료 기간에 발생하는 적적 손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왕 치료비. 그리고 치료 종결 후 가동 종료까지 향후 치료비. 그리고 보조급이, 개호비 이런 것들 있죠. 소극적 손해는 치료 기간, 휴업 손해. 여기는 치료 종결 후 상실 수익액. 그리고 정년까지는 퇴직금.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 위자료란 말이에요. 자, 내가 사고로 인해서 치료비가 발생했죠. 이 기간 동안에 산재 처리하면 요양보상으로 100%가 보상이 돼요. 그렇죠. 근데 민사배상에서 적적 손해, 치료비 있죠. 또 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중으로 받죠. 내 치료비 100만 원 발생했는데 여기서 100만 받고 여기서 100만 원 받고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치료비와 요양보상에서 치료 종결까지 받은 요양보상. 그리고 요양보상도 산재는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종결하고도. 그러면 향후 치료비도 역시 산재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항목별로. 즉, 또 휴업손해도 마찬가지. 요 기간 동안에 못 받은 돈 있죠? 그리고 향후에 못 받을 돈. 그렇죠? 근데 성질은 같아요, 이게. 어때요? 둘 다 소극적 손해죠. 그런데 소극적 손해를 전체 합산을 해서 자, 여기서 휴업손해, 휴업보상이 바로 치료기간 재보상이고 치료 종결 후 재보상이 장애보상이에요. 그런데 산재에서 일반적으로 치료비 받고 휴업보상 받고 장애보상 받고 끝난다고요. 사망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 요양보상은 적극적 손해라고 해서 별도로 하고 휴업보상, 장애보상은 소극적 손해라고 해서 합산을 해서 여기서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내가 못 받은 돈하고 이때 내가 향후에 받지 못할 돈은 같은 돈입니까? 다른 돈입니까? 그렇죠. 현재 내가 가득하지 못한 수입이잖아요. 치료 기간에는 100만 원씩 내가 못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향후에 가동 기간까지 못 받을 돈하고 연결해서 같이 통으로 해가지고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이 손익상계 문제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상 기준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손익상계를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산정 금액보다 여기 산정 금액이 항목별로 더 많은 경우가 많다고요. 왜? 과실상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되는데 전체 성질이 같다고 해서 합산해서 빼버리면 여기에서 못 받은 돈이 이쪽으로 전가가 돼버리죠. 그러면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기간이 다른 부분에 대해도 침해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상계를 할 때 항목별로 공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상 책임에서는 재산적 손해 전체 산정한 후에 1- 피해자 과실 내지는 1- 기왕증 기여도 적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정신적 손해는 1- 피해자 과실의 60%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구분해서 통으로 책임 제한을 해버리면 돼요. 이거를.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질이 같더라도 합산을 하면 안 되고, 여기 항목들 있죠. 여기서 예를 들어 보조급비가 있다. 보조급비와 이제 여기 향후 요양급에서 빼야지. 그리고 개업비는 개업에서 빼야 되고. 그렇죠. 자, 개업비는 적적 손해지만 개업비는 뭡니까? 치료비가 아니라 인건비라고, 인건비. 치료비가 아니라 인건비인데 전체 합산을 해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 전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항목별로 지문에 주어진 대로 해서 항목별로 산정을 해서 거기서 바로 피해자 과실 상기하고 그 다음 뭐 한다 그랬어요? 즉 책임 제한,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손익상계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항목별로 산정을 해야 된다고. 항목별로 피해자 과실 상계하고 바로 손익상계 들어가야 돼요. 아직 조금 이해가 완벽하진 않죠. 이건 이제 할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지금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 중에 기초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손익상계.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왕증 상계, 과실상계 한 다음에 항목별로 각각 기왕증 상계,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거기서 바로 손익상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 근제보험 사배책에서도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합의 시 협력비용, 소송 시 방어비용인데 참 참고적으로 여기 재해보상에서는 이와 같이 재해보상을 하고 만약에 재해보상도 소송을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 소송비용, 소송 시 소송비용도 비용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소송 안 가는 경우는 해당 없고 근데 여기서는 배상 책임이 역시 어때요? 사배책은 어떻게 종결하겠습니까? 종결하는 방법이 합의를 하든지 보험회사 끝내든지 아니면 소송을 갈 수 있죠. 합의 시 협력비용이 역시 이 배상 책임 표준약과 똑같은 약관이 있고 그건 이제 손권협의에 그냥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존비용, 협조비용 그리고 소공,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전액 보상하는 데가 있고 전액이고 이 부분 한도 내잖아요. 원칙은 표준약관은 자 우리 약관에서 배상책임보험과 똑같은 약관이 있고요. 이렇게 합의 시 협력비용, 손권협 이렇게 있고 어떤 약관은 협력비용과 소송비용만 이렇게 여기 1, 2로 해놓은 이유는 근제보험 사배책에서는 협력비용, 소송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약관은 똑같이 전액 한도 내가 있고 또는 비례 둘 다 비례하는 데가 있어요. 비례라는 건 뭐냐면 손해배상금보다 보상한도액이 낮을 때 한도가 있으니까 곱하기 이렇게 곱하는 거죠. 비용을 곱해서 손해배상금 분의 보상한도액 비례해서 이렇게 보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과 똑같고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고 지금 KB손해보험은 협력비용, 소송비용인데 협력비용은 전액 그리고 소송비용은 한도 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이나 현대는 비례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비례보상한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모든 강사들이 마치 사배책은 손권협, 소공 중에 소송비용과 협력비용만 보상한다 이렇게들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소송을 갔을 때 소송 비용이 있고 변호사 보수비라든지 뭐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탁을 걸었을 때 원고가 가압류 가집행을 걸었을 때 해지하기 위해서
공탁을 걸어야 되는데 공탁 보증보험료도 역시 소송비용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손권협,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비용, 협조비용은 결과적으로 합의 시까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협력하는 비용이라고요. 협력비용. 그래서 사배책에서 협력비용, 소송비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소송비용과 협력비용만 주고 그럼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비용 또 공탁보증보험료 안 준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걸 안 주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대신해서 발생한 비용인데 그걸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누가 협조를 합니까? 그러면 손해방지비용 안 하고 이제 여기 협조비용만 구분해서 이것만 하겠네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비용은 협력비용이 아닌가요? 권리보전비용 협력비용이 아닌가요? 협조비용은 또 뭡니까?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고요. 다 같은데 명칭만 이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세부적으로. 심지어 자동차 보험 손해방지 비용에 긴급조치 비용도 구분해 놨어요. 대인 배상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같은 거예요. 다 결과적 피보험자의 협력 비용이에요. 그래서 사배책에서 협력 비용, 소송 비용이라는 것은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비용 손해 일부만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KB 손해보험이 제일 심플하고 깔끔해요. 협력 비용, 소송 비용, 전액, 한도내 이렇게 딱. 이걸 손권협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쓸데없는 거예요. 배상 책임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성질이 어떤 건지 좀 구분하기 위해서 표준 약관에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협력 비용과 소송 비용.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신다? 우리가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처리할 때 합의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배상 책임. 그게 바로 협력 비용이고 거기에 피보험자가 협력하는 비용이고 그리고 이게 합의가 안 됐어요. 이제 소송을 가요. 판세 판결을 받죠. 당연히 소송 방어를 해야 되겠죠. 방어비용이라고. 방어비용.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도 내서밖에 줄 수 없잖아요. 이 때문에 구분한 거라고요. 다만 사배책에서는 이게 사배책이 이제 한도가 1억, 2억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손해배상금이 훨씬 많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체 다 해서 비용 손해를 비례해서 보상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작년에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다를 바가 하나 없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슈화가 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다니까요. 비용 손해가 문제가 나왔어요. 결과적 어디서 나와요? 여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니까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내기가 어렵겠죠. 손보사 빅4가 각각 다른데 지금. 빅4가 각각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낼 수 없겠죠. 그런데 개념은 똑같은 거라고요.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됐고 이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공제금액과 근데 일반적으로 사배책은 공제금액이 없어요. 왜냐하면 산재 초과 손해다 보니까 금액이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공제금액이 없는데 근데 약관에 설정할 수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손배금에서 적용하고 그리고 반드시 LOL이 있죠. 자, 이렇게 하면 EL보험금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사례 문제 풀이하는 방식입니다. 더도 덜도 없어요. 저걸 이해하시면 돼요. 저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손익상계 들어갔을 때 이제 조금 사안별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첫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